네가 감히 내 딸을 밀어? 네가 사람이야? 오미자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국밥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지만 정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부인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닥쳐, 변명하지 마. 이야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저에겐 채널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가을 서울의 한적한 중산층 아파트 단지에는 늦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5층짜리 아파트 3층에 사는 박정숙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정갈하고 우아했어요. 62살의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정숙의 자부심이었거든요. 평생을 국어 교사로 몸담았던 정숙에게 아침에 난 치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인격 수양의 일부였어요. 클래식 FM을 배경으로 한 획 정성스럽게 그어 내려가는 붓 끝에서 그녀의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정숙의 유일한 자랑이자 자부심은 바로 외동딸 김소영이었어요. 32살의 소영은 대기업에 다니는 번듯한 직장인이었거든요. 동네 사람들만 만나면 정숙은 어김없이 딸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소영이는 어릴 때부터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어요. 어쩜 그리 매사에 반듯하고 착한지 몰라요. 이제 결혼한 지 2년 되는데 곧 아기까지 낳을 예정이에요. 정숙에게 딸은 세상에 더러움이 닿지 않은 순수한 결정체였습니다. 그런 딸이 곧 아이를 낳는다니 정숙의 기쁨은 하늘을 찔렀어요. 하지만 단 하나 유일한 흠이 있다면 바로 사돈 오미자였습니다. 광명시장 한 구석에서 20년 넘게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63살 오미자. 억척스럽고 목소리가 크고 정숙이 보기엔 모든 것이 격이 떨어졌어요. 정숙은 일부러 사돈과의 교류를 피했습니다. 자신의 우아한 세계에 시장의 비린 냄새가 섞이는 것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특히 소영에게서 이런 전화가 올 때면 정숙은 속이 뒤집혔어요. 엄마, 오늘 시어머니가 가게에 나와서 일 좀 도우라는데 어떻게 하죠? 소영아, 넌 임신한 몸이야. 어디 시장 바닥에 가서 그런 험한 일을 하니? 안 된다고 똑 부러지게 말씀드려. 소영은 언제나 알았어요. 엄마라고 상냥하게 대답했고 정숙은 그것으로 좋겠어요. 딸은 내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정숙의 마음이 이상하게 뒤숭숭했어요. 난을 치다가도 붓끝이 자꾸 떨렸거든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을까?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붓을 다시 들었지만 여전히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 정숙은 평소처럼 동네 서예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학원 앞에서 만난 김 여사가 수상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정숙 씨, 어제 광명시장 갔다 왔는데 말이야. 김 여사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돈 어른이 반찬 가게에서 누군가랑 전화 통화하는 걸 봤는데 얼굴이 영 심상치 않더라고.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 같던데? 정숙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시장 일이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딸 얘기를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말이야. 혹시 소영이가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니야? 정숙의 마음에 차가운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소영이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날 저녁 정숙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몸은 괜찮고? 네, 엄마. 괜찮아요. 소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정숙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짧고 대답이 어딘지 어색했거든요. 혹시 시어머니랑 사이에 무슨 일 있었니? 또 시장 일하라고 그런 소리 안 하시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소영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요즘엔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정말? 그럼 다행이네. 임신한 몸에 무슨 시장 일을 해.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정숙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김 여사의 말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병원복을 입은 소영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자신을 부르는 꿈이었어요. 엄마, 엄마. 정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거든요. 나쁜 꿈이야. 그냥 나쁜 꿈이야. 정숙은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누웠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손끝이 떨렸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해서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상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정숙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유난히 흐렸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깜짝 놀라며 전화기를 보았습니다. 사위의 번호였어요. 평소에 사위가 이렇게 일찍 전화하는 일은 없었거든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사위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터져 나왔어요. 숨이 차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소영이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지금 응급실입니다. 정숙의 손에서 벼루가 떨어져 먹물이 화선지 위로 검은 암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정숙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위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소영이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정숙은 급하게 옷을 갈아입으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지퍼가 올라가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시도해야 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택시. 정숙은 아파트 앞으로 뛰어나가 손을 흔들었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아저씨, 성모병원 응급실로 빨리 좀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 안에서 정숙은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딸이 무사하기를, 뱃속의 아이도 괜찮기를 간절히 빌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도착한 정숙은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위가 초조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준호야, 소영이는 어떻게 됐어? 장모님, 지금 응급처치 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신대요. 사위 준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평소 침착한 성격인데도 오늘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어요. 정숙은 급하게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계단에서 굴렀다는 거니? 준호는 머리를 감싸주며 말했어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갔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소영이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그럼 누가 발견한 거야? 시어머니가요. 시어머니가 일찍 와서 아침 준비를 도와주시려다가 소영이가 계단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셨대요.
정숙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사돈이 발견했다고? 왜 하필 그 시간에? 평소에는 그렇게 일찍 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계신가요? 정숙과 준호가 급하게 다가갔어요. 네, 저희입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게 됐나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단 태아는 무사합니다. 다행히 큰 충격은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산모가 전신에 타박상을 입었고 특히 팔과 다리에 심한 멍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가 무사하다니 그나마 다행이었거든요. 그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 입원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임신부라서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만날 수 있나요? 네, 잠시 후에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때 뵐 수 있어요. 1시간 후 정숙은 드디어 딸을 만날 수 있었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소영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영아, 이게 무슨 일이니? 소영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고 팔과 다리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특히 왼쪽 팔에 난 멍은 정말 심각해 보였거든요. 소영은 간신히 눈을 뜨고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엄마, 무서웠어요. 괜찮다, 괜찮아. 이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계속 자라고 있었어요. 소영아, 정확히 어떻게 넘어진 거니? 평소에 조심스럽게 다니던 내가 왜 갑자기? 소영은 잠시 말을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정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재촉했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오셔서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제가 시장 일을 안 도와준다고.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임신한 몸이라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밀치셨어요. 그래서 계단에서 소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정숙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내 딸을 못마땅해 하던 그 거친 여자가 기어코 일을 저질렀구나. 만삭의 며느리를, 내 금지옥엽 외동딸을. 정숙의 눈에 핏발이 섰어요. 이성과 교양으로 쌓아 올린 예순이 연애 세월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정숙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단어만이 들끓고 있었어요. 복수? 그 여자가 감히 내 딸을. 정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소리 한 번 지른 적 없는 얌전한 여자였지만 지금만큼은 달랐어요. 자신의 딸을, 그것도 임신한 딸을 해친 사돈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 저 어떻게 하죠? 시어머니가 무서워요. 소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숙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어요. 걱정하지 마, 소영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 여자, 내가 반드시 죗값 치르게 해줄 거야.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교양과 예의를 지키며 살아왔지만 딸의 일만큼은 절대 물러설 수 없었거든요.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정숙의 발걸음은 성난 사자처럼 빨랐습니다. 딸을 해친 사돈에 대한 분노가 온몸을 불태우고 있었어요. 평생 교양과 품위를 지키며 살아온 정숙이었지만 지금만큼은 그 모든 것을
내던져버리고 싶었거든요. 택시. 정숙은 손을 번쩍 들어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가 멈춰 서자 거칠게 문을 열고 탔습니다. 광명시장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기사는 정숙의 험악한 표정을 보고 말없이 출발했어요.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풍경들이 오히려 정숙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저렇게 평온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요? 임신한 며느리를 밀다니. 그것도 계단에서. 정숙은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갈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복수의 방법들이 떠올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려버릴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어요. 광명시장에 도착한 정숙은 택시비를 던지듯 주고 내렸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비릿한 생선 냄새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평소 같으면 인상을 찌푸렸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정숙은 곧장 미잔의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헤치고 들어가니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미잔의 반찬이라고 삐뚤빼뚤 쓰여 있는 간판이 오늘따라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오미자가 마침 늦은 점심으로 국밥을 말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후루룩 소리내며 먹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 천하의 못된 것, 내가 감히 내 딸을 밀어? 오미자는 깜짝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국밥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지만 정숙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부인, 그게 무슨... 닥쳐. 변명하지 마. 정숙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평생 남에게 소리 한 번 지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딸의 일만큼은 절대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정숙은 진열되어 있던 나물 반찬 그릇들을 손으로 쓸어버렸어요. 빨간 고추장 무침, 파란 시금치 나물, 하얀 도라지 무침이 바닥에 뒤섞여 나뒹굴었습니다. 내 깎게 뭔데 내 딸을.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구른 주제에. 정숙은 악에 받쳐 소리치며 가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어요. 잘 졸여진 연근 조림통을 발로 찼고 장조림이 담긴 플라스틱 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유리그릇이 깨지는 소리, 플라스틱 통이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살기등등한 정숙을 말리지 못했어요. 어머, 저게 뭐야? 미자네 가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저 사람 누구야? 왜 저렇게 날뛰는 거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정숙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좋았거든요. 이 여자가 어떤 끔찍한 짓을 했는지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계단에서 밀다니. 이런 악독한 여자가 어디 있어. 정숙은 계속 소리치며 가게 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졌어요. 김치 냉장고 위에 올려져 있던 반찬통들도 모조리 바닥에 내려쳤습니다. 빨간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미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엉망이 된 자신의 가게와 그 앞에서 날뛰는 정숙을 번갈아 볼 뿐이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오미자의 침묵이 정숙을 더욱 미치게 했어요. 마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왜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한 짓이 맞잖아. 정숙은 오미자의 앞치마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오미자는 그제야 정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화나거나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거든요. 사부인. 오미자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정숙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사부인은 무슨, 내가 감히 내 딸을 해치고도 그런 소리를 해. 정숙은 마지막으로 진열장에 남아있던 반찬 그릇들을 모조리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완전히 경악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 조용하고 착한 미자의 가게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저 사람이 왜 저래? 하지만 오미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닥에 널브러진 반찬들과 깨진 그릇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오미자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각오해. 그리고는 가게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장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시장에서 돌아온 정숙은 여전히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감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오미자를 확실하게 응징하려면 법적인 조치가 필요했거든요. 정숙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0년 지기 친구이자 산부인과 원장인 최경이었습니다. 경이야, 나야. 정숙이. 어머, 정숙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정숙은 억눌린 분노를 참으며 말했어요. 경이야, 큰일 났어. 우리 소영이가 시어머니한테 밀려서 계단에서 굴렀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경희의 목소리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직접 와서 우리 소영이 상태 좀 봐줘. 그리고 진단서도 가장 상세하고 가장 심각하게 좀 끊어줘. 그 여자, 내가 반드시 죗값 치르게 할 거야. 정수가 진정해. 내가 지금 당장 갈게. 경희는 무거운 표정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평소 냉정하고 객관적인 의사였지만 30년 지기 친구의 딸이라니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병실에 들어선 경희는 소영의 몸에 난 멍과 상처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왼쪽 팔에 시퍼런 멍, 다리에 난 긁힌 상처, 등 쪽의 타박상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관찰했어요. 소영아, 아픈데 말해봐. 어디가 제일 아프니? 여기요. 여기가 제일 아파요. 소영은 왼쪽 팔을 가리키며 눈물을 찔끔거렸어요. 경희는 그 부위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계단에서 굴릴 때 어떻게 굴렀니? 앞으로 굴렀어. 아니면 옆으로?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경희는 소영의 팔다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여 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진찰을 마친 경희는 정숙을 병원 복도로 불러냈어요. 정숙은 의기양양하게 물었습니다. 어때? 전치 꽤 나오겠지? 영구적인 후유 장애 같은 소견도 넣을 수 있을까? 그 여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려면 진단서가 중요하잖아. 하지만 경희의 표정은 정숙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무언가 말하기를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정숙아, 왜? 뭔가 문제 있어? 이상해. 뭐가 이상해? 내 딸이 저 지경이 됐는데. 정숙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친구가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 상처 패턴이 이상하다고. 경희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보통 계단에서 밀쳐져서 구르면 충격이 집중되는 부위가 있기 마련이야. 머리나 등 아니면 특정 부위에 심한 타박상이 생기거든. 그런데 소영이 몸의 상처는 상처가 어떻다는 거야? 뭐랄까
충격이 너무 고르게 분산되어 있어. 마치 일부러 몸을 보호하면서 구른 것처럼 말이야. 정숙은 친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내 딸이 일부러 굴렀다는 거야? 그런 건 아니지만. 경희는 말을 멈췄습니다. 친구의 얼굴이 점점 험악해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임신부가 이 정도 충격을 받았으면 보통 하열이나 복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소영이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어. 정숙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뭐야? 내 딸이 거짓말한다는 거야? 내가 직접 본 상처들도 가짜라는 거야? 정수가 진정해. 나는 그냥 의학적으로 이상한 점들을 말하는 거야. 의학적으로 이상하다고? 그럼 진단서는 어떻게 써줄 건데? 경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진단서야 써줄 수 있지. 하지만 정수가 혹시 소영이한테 다시 한번 자세히 물어봐. 정말 시어머니가 밀었는지 말이야. 정숙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진단서나 제대로 끊어와. 내가 내 친구가 맞아? 이런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의심이나 하고. 정수가 됐어. 다른 병원 가서 끊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정숙은 화를 내며 돌아섰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친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충격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고? 일부러 몸을 보호하면서 구른 것 같다고?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딸이 왜 그런 짓을 해? 임신한 몸으로 일부러 계단에서 굴러? 그런 미친 짓을 할 리가 없어.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작고 차가운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그 씨앗은 아무리 무시하려 해도 계속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병실로 돌아가 소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평소 같으면 보이지 않았을 미세한 표정 변화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을 피하려는 듯한 시선, 말할 때마다 미묘하게 떨리는 목소리. 소영아, 내 엄마. 정말 시어머니가 밀은 게 맞지? 다른 건 아니고. 소영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을 정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시어머니가 밀었어요. 하지만 소영의 대답은 평소보다 어딘지 어색했어요. 정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의심을 떨쳐버리려 노력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경희의 말 때문에 괜히 의심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친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숙은 소영의 병실에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간병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경희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부러 몸을 보호하면서 구른 것처럼.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아니야. 내 딸이 그럴 리 없어. 경희가 잘못 본 거야. 하지만 소영을 바라보는 정숙의 시선에는 미묘한 의심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보이지 않았을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날 저녁 사위 준호가 회사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어요. 소영이 잠들어 있는 동안 정숙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영이 잠결에 몸을 뒤척이더니 베개 밑에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화면이 켜졌습니다. 정숙은 무심코 휴대폰을 주워 올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화면에 떠오른 문자 메시지 알림들이 정숙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에이스캐피탈 김소영 고객님, 금일 연체 3일차입니다. 속히 미납금 780만 원을. 박 사장 김소영 씨, 이번 주까지 돈 안 갚으면 남편 회사랑 시댁에 연락합니다. 골든론 재촉 문자입니다. 연체료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니
정숙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이게 다 뭐지? 780만 원? 연체? 사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정숙은 홀린 듯 소영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지퍼를 열기도 힘들었거든요. 가방 안에서 나온 지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더욱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꼬깃꼬깃 접힌 대부업체 명함들이 수십 장, 그리고 이미 한도가 초과되어 사용할 수 없는 신용카드들이 잔뜩 들어 있었거든요. 이게 다 뭐야? 정숙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평생 남에게 돈을 빌려본 적도 없고 신용카드도 한 장만 가지고 살던 정숙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그때 소영이 잠에서 깨어 엄마의 손에 들린 것들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건 이게 다 뭐니, 소영아? 정숙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이게 다 뭐냐고. 소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더듬었어요. 엄마, 저, 당장 말해. 이 돈들을 왜 빌렸어? 뭐에 쓴 거야? 정숙은 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소영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식이었어요. 주식? 네. 친구가 괜찮은 종목이 있다고 해서 조금만 투자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소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투자해서 본전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대부업체에서 정숙은 현기증이 났어요. 딸이 하는 말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지금 빚이 얼마나 되는 거니? 소영은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천만 원. 넘어요. 뭐?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2천만 원이라니. 정숙의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소영이 더욱 충격적인 고백을 이어갔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이혼? 위자료를 많이 받으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냥 이혼하면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없잖아요. 정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그래서 뭔가 큰 이유가 필요했어요. 남편 잘못이 크다는 증거 말이에요. 소영아, 설마 너. 소영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잘못으로 다쳤다고 하면, 그러면 이혼할 때 유리할 것 같아서. 정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시어머니가 밀었다는 건 거짓말이야?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소영은 펑펑 울면서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자신이 일부러 계단에서 굴렀다는 것, 시어머니를 모함했다는 것,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남편이랑 이혼하고 위자료를 많이 받으려면 뭔가 큰 이유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숙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딸이, 그 착하고 순수하던 딸이 뱃속의 아이를 담보로 이런 끔찍한 자의 공갈을 꾸몄다니. 그것도 무고한 시어머니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말이에요. 너 정말.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딸에 대한 배신감,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오미자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 평생의 일터를 뒤엎고 시장 사람들 앞에서 온갖 모욕을 퍼부었으니 말이에요.
정숙은 병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그녀의 세상이, 그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딸에 대한 배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한 짓이 떠올라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 죄 없는 오미자에게 찾아가 평생의 일터를 뒤엎고 시장 사람들 앞에서 온갖 모욕을 퍼부었다니. 그것도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는데 말이에요.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을 떠올렸어요. 딸이 모든 것을 고백했을 때 정숙은 한 가지를 더 물었었거든요. 소영아,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었던 거니? 그때 소영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한 말이 정숙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그날, 제가 일부러 계단에서 넘어진 직후에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달려오셨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서 아픈 척 연기하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밀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를 그냥 바라보고만 계셨어요. 눈빛이 너무 슬프셨어요. 정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시더니 말없이 199에 신고하시고 응급차가 올 때까지 제 곁에 있어 주셨어요. 병원에 와서도 끝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소영은 울면서 계속 말했어요. 저는 처음에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말 못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정숙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오미자의 침묵은 죄의 인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차마 뱃속에 아이를 가진 며느리를, 자신의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호수 없었던 마지막 잡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소영이 물었을 때 정숙은 알 수 있었어요. 그 거칠고 무식하다고 무시했던 사돈이 자신보다 훨씬 더 깊고 큰 마음으로 제 자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모든 오명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임신한 며느리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 오미자를 정숙은 짐승처럼 몰아붙였던 거예요. 정숙은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렇게 누워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과 마주해야 했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해야 했거든요. 며칠 후 정숙은 다시 광명시장을 찾았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얼굴로 오미자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시장에 도착하니 며칠 전 자신이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미잔의 반찬 가게는 임시 방편으로 천막만 쳐져 있었어요. 정식 간판은 떨어져 나가고 유리창도 깨진 채로 비닐로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까요. 오미자는 가게 앞에서 깨진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으며 묵묵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초라하고 지친 뒷모습에 정숙은 차마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숙이 가게 앞에 서자 오미자가 잠시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다시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부인.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오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빗자루로 바닥을 쓸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오미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시장 바닥에 흥건한 물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숙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평생 남 앞에서 무릎을 꿇어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오미자는 그제야 하던 일을 멈추고 정숙을 내려다봤어요. 그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감과 연민이 서려 있었어요. 일어나쇼, 사부인. 오미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남들 다 보는데 이게 무슨 짓이오?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정숙은 울면서 말했어요. 제 딸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밀었다고.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일부러 알고 있었소. 오미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소. 정숙은 고개를 들어 오미자를 바라봤어요. 그럼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테 당하고만 계셨어요? 오미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 애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겠소?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내 손자의 엄마를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겠소? 정숙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평생 추구해왔던 격과 교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얄팍하고 위선적인 것이었는지를.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사돈, 오미자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했어요. 이제야 진짜 어른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오미자는 정숙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는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주며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쇼, 사부인. 이런 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오. 하지만 정숙은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 됩니다, 사부인. 저는 여기서 벌을 받아야 해요.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모르세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 미잔의 가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거든요. 어머, 저 사람 또 왔네? 이번엔 또 뭘 하려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정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부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미자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정숙을 말렸어요. 사부인, 이러지 말고 일어나쇼. 사람들이 다 보잖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요. 정숙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시장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제 딸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밀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일부러 계단에서 굴렀던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거든요. 뭐, 자기가 일부러? 그럼 미자가 억울하게 당한 거네? 정숙은 계속해서 큰 소리로 사과했어요. 사부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제가 짐승처럼 덤벼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봐요. 정숙의 어깨를 강하게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만해요, 사부인. 이제 그만. 오미자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러면 되겠소? 소영이도 생각해야지. 그 말에 정숙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다, 딸을 생각해야 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면 소영이에게도 해가 될 수 있었거든요. 오미자는 시장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다들 갈 일 가세요. 볼 게 뭐 있다고.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하나둘 흩어져 갔어요. 하지만 수군거리는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오미자는 정숙을 가게 안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물 한 컵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사부인. 정숙은 물을 마시며 떨리는 마음을 달랬어요. 사부인,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오미자는 정숙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소영이 일부터 정리해야 하지 않겠소? 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준호한테는 얘기했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못했어요. 소영이가 너무 무서워해서. 그럼 안 되지. 부부간에 그런 큰 비밀을 숨기고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오? 오미자의 말이 맞았어요. 정숙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딸이 무너질까봐 걱정됐거든요. 사부인이 도와주시겠어요? 준호한테 말할 때. 당연하지. 우리가 함께 해야지. 그날 저녁 정숙과 오미자는 함께 준호를 만났어요. 병원 로비에서 만난 준호는 두 사람이 함께 온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소영의 빚, 거짓말, 자해 공갈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럴 리가. 소영이가 그런 짓을? 준호야, 미안해. 우리 소영이가 너무 어리석은 짓을 했어. 준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벽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젠장. 오미자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준호야, 진정해. 화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소영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회사 일만 신경 쓰고. 준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혼은 하지 않겠어요. 정숙과 오미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야, 아이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영이도 결국 제 아내니까요. 지금 가장 힘들 때인데 제가 떠날 수는 없어요. 오미자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 생각했다, 아들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준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영이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해요.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 등록하고 심리 상담도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빚은 저희가 책임지겠어요.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갚겠어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준호야. 제가 도와줄게. 우리 딸 잘못인데. 아니에요, 장모님. 저희 문제예요. 그때 오미자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다 그만해. 가족인데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게 무슨 소리야? 다 함께 해결하는 거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록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후 많은 것이 변했어요. 소영은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병실에서 준호와 마주 앉은 소영은 펑펑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준호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점차 마음을 다스렸어요. 소영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며 용서하기로 결심했거든요. 소영아,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먼저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부부의 신뢰는 깨졌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이혼 대신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함께 받기로 결정했어요. 소영은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도 등록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적금을 깨서 오미자의 가게를 새로 단장하는 데 보탰어요.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던 오미자도 정숙의 진심 어린 사과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짓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에요. 새로 단장된 미잔의 반찬 가게는 이전보다 훨씬 깔끔하고 현대적으로 바뀌었어요.
깨진 유리창 대신 새로운 쇼윈도가 들어섰고 낡은 간판도 깨끗한 LED 간판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차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정숙이 시장에 와서 공개적으로 사과한 일은 오랫동안 화제가 되었거든요. 미자, 저 여자 참 대단해. 저런 일을 당하고도 끝까지 참았다니. 안사돈도 용기 있더라. 자기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기 쉽지 않은데. 두 사람은 예전처럼 서로를 어려워했지만 그 어색함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존중과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숙은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오미자의 가게에 나가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시장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사부인, 이 문은 이렇게 썰면 돼요. 아, 네. 이렇게요? 그렇죠. 참 잘하시네요. 정숙은 난초 대신 투박한 콩나물을 다듬고 서예 대신 반찬 만들기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오미자와 함께 일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오미자도 변했어요. 정숙이 내려준 향긋한 드립 커피를 마시며 클래식 음악을 듣는 시간을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사부인, 이 음악 참 좋네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죠? 베토벤의 전원 교향곡이에요. 듣고 있으면 정말 시골에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세계는 여전히 달랐지만 이제는 기꺼이 그 다름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몇 달 후 소영이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병원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바라보는 정숙과 오미자의 얼굴에는 복잡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참, 못난 애미들 만나서 고생할 우리 강아지네. 오미자가 툭 던진 말에 정숙이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잘해야죠. 그럼 당연하지. 이 애는 우리가 제대로 키워야 해요. 아이의 이름은 준민이었어요. 준호의 준자와 오미자의 미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두 할머니의 화해를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했어요. 소영은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점차 회복되어 갔어요. 도박에 대한 유혹도 줄어들었고 준호와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괜찮다, 소영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만 생각하자. 정숙은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비록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정숙과 오미자는 함께 준민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두 할머니 사이에서 까르르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이 애가 커서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오미자가 웃으며 물었어요. 글쎄요. 할머니들이 참 바보였다고 하겠죠. 하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는 그 웃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사부인,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저녁 드실래요? 준민이 이유식도 만들어야 하고. 그럴까요? 제가 미역국도 끓여갈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오미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고 편안했거든요. 더 이상 정숙에게 사돈은 격 떨어지는 시장 여자가 아니었고 오미자에게 정숙은 잘난 체하는 안사돈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 아이의 할머니라는 이름 아래 아픈 상처를 딛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단단한 땅이 조용히 굳어가고 있었어요. 서로의 세계는 여전히 달랐지만 이제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작고 소중한 생명, 준민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두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 되어주고 있었어요.